안녕하십니까. 요번 강좌는 군무원 기출문제 풀이특강을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출문제가 군무원 군수직 경영학은 2017, 2018, 2019 3년치가 이제 그동안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는데, 그러면 총 75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이제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수험생들 기억에 의한 복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약간 보완을 해서 소개할 예정인데, 그럼 일단은 우리가 대개 이제 시험에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소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 풀이특강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 건지 그런 소개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어떤 포션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다, 그런 구체적인 어떤 분석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은 그냥 기출문제 풀이특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만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순서를 진도별로 첫 번째 단계가 기출문제를 먼저 읽어봅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봄. 요게 이제 1번이고요. 끝나면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경영학 공부가 돼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요번에 군무원 군수직을 이제 처음 도전하려고 경영학을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한 번도 경험은 없지만 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이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서 관련된 요 기출문제 관련 제가 이론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론을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는데, 저는 이 풀이를 할 때 뭐 출제 의도라든지 또는 문제 풀이 기법, 다시 말하면 좀 쉽고 빠르게 푸는 그런 풀이 기법들을 제가 소개할 거고, 네 번째는 추가 이론 또는 관련 이론 이거를 설명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진도별이면서 플러스 주제별, 진도 안에서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쪼개가지고 기출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설명하고, 그리고 푸는 기법 같은 거 소개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추가적 이론 설명하는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두세 문제를 모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 한 프로세스를 거치면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군무원 기출문제 풀이특강을 하는데, 기출문제를 살짝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이론을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관련된 분야의 추가적인 이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추가 설명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을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 군무원 기출인데, 신뢰성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적시성, 2. 표현의 충실성, 3. 일관성, 4. 중립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내용이 뭐냐면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는 우선 유용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용성이 높으면 회계정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용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회계정보를 이용할 경우하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를 비교합니다. 그랬을 때 이용할 경우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회계정보 덕분에 더 좋은 의사결정 또는 더 좋은 결과를 내는
판단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되면은 유용한 의사결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유용성이 높다는 것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적합성이 높고 신뢰성이 높으면 유용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기출이 신뢰성 관련된 문제가 나온 것이죠. 2018년 기출이. 그러면 이제 요 용어를 문제에서 요 용어를 만나자마자 이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문제이구나. 그리고 이제 질적 특성에 관한 문제는 유용성을 높이는 방법,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이제 떠오르시면 되고, 유용성이 높다는 것은 목적 적합성이나 신뢰성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목적 적합성도 높고 신뢰성도 높으면 진짜 좋은데, 유용성이 높아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요 이 둘 사이에 상충 문제라는 게 존재합니다. 상충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목적 적합성을 강조하고 이걸 높이려고 하다 보면 신뢰성이 희생이 돼서 약해지고, 또 반대로 신뢰성을 강조해서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은 목적 적합성이 떨어지는 현상, 이걸 우리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사이의 상충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목적 적합하다는 건 뭐고 신뢰성이 높다는 건 뭐냐? 우리가 흔히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대개 이제 항상성 아니면은 객관성 이런 것들이 높으면 우리가 신뢰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항상성이라는 것은 언제 측정해도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능력, 그걸 우리가 항상성이라 합니다. 어제 측정하건 오늘 측정하건 내일 측정하건 어떤 대상에 대한 측정치가 똑같으면 항상성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객관성, 누가 측정해도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어떤 성질, 능력, 이러면 이제 객관성이랍니다. 김 씨가 측정하건, 이 씨가 측정하건, 박 씨가 측정하건, 그 격리 사원이 측정하건, 격리 부장이 측정하건, 경영자가 측정하건 그 대상에 대해서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객관성이 높다. 이런 걸 우리가 신뢰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 목적 적합성은 목적에 적합한 숫자를 말하는 목적에 적합한 숫자. 그럼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대개 이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대신에 뭐 투자 이런 의사결정에 이렇게 더 쉽게 말하면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에 유용한 정보를 목적에 적합한 정보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것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면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측정해서 숫자를 부여할 때 예를 들면 5년 전에 건물을 100억에 매입을 했고 요게 요즘 아니면 오늘 80억 내외 정도가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건물에 대해서 회계 정보는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은 얼마짜리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회계예요. 그러면 이 보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더 많겠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적 적합하게 정보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신뢰성이 높은 정보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100억의 건물 산 게 이제 5년 지나고 나니까 80억 내외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신뢰성이 높다는 뜻은 5년 전 100억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5년 전에 산 금액인데 100억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요거는 현재 80억쯤 된다, 80억 내외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하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5년 전 100억의 요 숫자는 안 변합니다. 언제 구해 똑같아요. 5년 전에 구했건 3년 전에 구했건 오늘 구했건 숫자가 같고요. 김 씨가 구하건 박 씨가 구하건 이 씨가 구하건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신뢰성이 높은 정보예요. 반면에 이 5년 전 100억이라는 숫자는 신뢰성이 높지만 단점이 뭐냐면 목적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건물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거 조달, 운영, 투자라고 얘기했지만 또 거꾸로 매도나 매입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건물을 사거나 팔고자 할 때 이 10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 얘기죠. 요즘 80억 내외라는 이 숫자가 진짜 의미가 있고, 이거를 알면 이걸 내가 90억에 팔면 잘 판 거고 70억에 팔면 못 판 거예요. 의사결정을 잘한 거고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훨씬 목적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목적 적합성이 높은데 단점은 신뢰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제가 내외라고 썼다는 얘기 뭐냐면은 확정적이지가 않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김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보면은 뭐 81억, 이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면 뭐 75억 이럴 수도 있고, 또는 매수자가 마음이 지금 달아있다, 꼭 사야 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매도자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 그럼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건 숫자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요거는 숫자가 확정적이지만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물론 참조는 되지만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계정보를 만들 때 이거는 이제 현실인데요. 이거 팩트인데 이걸 어떻게 보고할 거냐, 이런 게 회계정보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좋은 정보라는 것은 목적 적합성이 높고 신뢰성이 높아야 되지만, 이 둘은 상충 문제가 존재해서 얘를 강조하면 얘가 희생되고 얘를 강조하면 얘가 희생되는 그러한 트레이드오프, 영어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건데, 이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 말도 추상적이다 보니까 얘는 이제 1차적 질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1차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하부 속성이 있어요. 자, 하부 속성은 여기는 이제 보통 여, 피, 적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 신뢰성의 하부 속성은 검, 표, 중 이렇게 이제 외워두세요. 제가 지금 요약식 강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여는 이제 예측가치라고 보통 예측가치라는 개념을 이제 표현한 거고, 이거는 피드백 가치, 이거는 적시성, 이거는 검증 가능성, 이거는 표현의 충실성, 이거는 중립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해드리면, 예측가치는 회계정보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해야 돼요. 피드백 가치는 이 회계정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잘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계정보는 적시에 제공돼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볼 건데, 2020년 또는 2019년 12월 공무원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기출문제를 주겠다. 그러면 그 시험을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목적에 적합한 정보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시험이 끝난 다음날 주겠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적시에 제공돼요. 필요한 시점에 제공돼야지 그것이 목적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면 목적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뢰성의 하부 속성으로는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검증 가능해야 되고, 충실하게 표현해야 돼요. 충실하게 표현. 그 다음에 누구 한쪽 입장에서 정보를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경영자 입장, 주주 입장, 한쪽 입장을 고려해서 만들지 말고 중립적 입장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외에도 좀 더 있지만 오늘은 일단 생략하고요. 문제 풀기에 필요한 정보만 일단 소개해봤어요. 자, 그러면 1번 다시 읽어볼게요. 신뢰성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적시성, 2. 표현의 충실성, 3. 일관성, 4. 중립성인데, 1. 적시성이라는 것은 여기 있어요. 적시성. 자, 그 다음에 2번 표현의 충실성은 여기 있어요.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3번 일관성, 4번 중립성인데, 4번 중립성이 여기 있고, 일관성은 요거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신뢰성 관련된 개념이고 얘는 아니잖아요.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저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가 소개를 하고 그거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이 회계학이요, 과거에 그 코리아 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된 회계 원칙이 있었고요. 한국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갭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써보면은 GAAP 이렇게 됩니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래서 GAAP, GAAP 이렇게 있는데요. 과거에는 코리아 갭에 의해서 회계정보 질서 특성이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이 회계 기준이 개정된 거라기보다는 코리아 갭 외에 우리가 이제 IFRS라는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편하게는 국제 회계 기준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국제 재무 보고와 관련된 기준 그런 걸 이제 영어를 써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IFRS에 의해서 회계정보 질서 특성을 만드는 원리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국내로 치면 상장 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IFRS에 의해서 회계정보를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이 문제랑 관련 없지만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가 1차적 질적 특성이 있고, 요 밑에 소개는 안 했지만 2차적 질적 특성도 있어요. 2차적 질적 특성도 있는데 요건 소개 안 하고, 여기는 질적 특성을 표현하는 방법, 용어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기본적 질적 특성하고 여기도 쓸까요? 기본적 질적 특성하고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 또는 보조적 질적 특성 이렇게 이제 쓰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기본적 질적 특성은 요 보강적 질적 특성 먼저 보여드릴까요? 보강적 질적 특성은 여러분이 외우시기를 자, 이렇게 4개를 외우세요. 이적, 비검 요 4가지가 바깥에 있는 4가지가 그게 보강적 질적 특성이에요. 보강적 질적 특성.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이해 가능한 정보가 돼야 된다. 적시성. 이 적시성은 조옥이 있던 요 적시성과 같은 거예요. 비교 가능성. 요거는 2차적 질적 특성에 해당돼요. 여기서는 비교 가능성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보강적 질적 특성을 둡니다. 검증 가능성.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고 기본적 아니면 중심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하고 충실한 표현. 이 2가지가 상충관계면서 중심적, 기본적으로 썼으니까 중심적 질적 특성, 또 중요한 질적 특성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목적 적합성 아래 여피중,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 아래 완오중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여피중은 예측 역할이라고 해도 되고 저기는 가치라고 해도 됩니다. 피드백
역할 해도 되고 가치라고 해도 됩니다. 요거는 중요성이에요. 중요성. 그리고 얘는 완전한 서술, 오류가 없는 서술, 그다음에 중립성 이렇게 됩니다. 중립성.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안 맞아서 쟤랑 그러니까 옛날 코리아 갭의 체계에 의해서 문제를 만들면 이렇게 나올 거고 IFRS에서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근데 이제 약간 위치 이동이 됐어요. 여기 있던 표현의 중요성이 올라갔어요. 요거 없어지고 올라가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검증 가능성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쵸?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완전한 서술, 오류음설 이런 게 새로 들어왔어요. 그 중요성이라는 거는 요 밑에 우리가 이제 뭐 비용과 효익을 따져서 의사결정 제약 조건이라고 해서 뭐 비용보다 효익이 커야 돼 하고 중요해야 돼 뭐 이런 개념이 여기 있었는데 요게 여기로 들어왔어요. 다음에 이제 이론 수업을 제대로 배우시게 되면 이 둘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설명하게 되는데 오늘 그냥 이걸 참고하시고 보충 설명으로 이해하시고 저 문제를 푸는 기본 정보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아래의 자료에 의할 때 판매 가능 자산과 매출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단기상품 매입액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주고 나서 판매 가능 자산과 매출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회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참 어려운 이제 내용인데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서 회계나 재무 쪽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2017, 2018, 2019 3개년에 걸쳐서 경영학시험 기출문제가 이제 모아졌는데 그 기본적으로 25문제 중에 많으면 한 6, 7문제 적을 때는 뭐 그래도 서너 문제 이 정도가 회계 재무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경영을 공부하면서 회계 재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는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회계 재무를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해도 이건 하지 말자. 경영만 잘하자. 근데 경영은요 아무리 잘해도 그러면 20문제 내외 정도밖에 못 맞춰요. 20문제 다 맞히면 이제 80점 정도 되는데 보통 경영학 20문제 중에서 너댓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러니까 다 못 맞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꾸로 회계는 매우 쉬운 문제가 나와요. 이제 아까 요 카테고리 갖고 문제가 나왔잖아요. 신뢰성에 관련된 게 아닌 것은 이게 답인 거죠. 이런 식으로 회계라는 재무는 기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하시면 그냥 다 맞힐 수가 있어요. 이걸 다 맞춰놓고 경영에서 어려운 서너 문제를 잘 접근하시면은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계 재무 포기하지 말길 바라시고 제가 이제 기초 개념을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만 잠깐 소개해 볼게요. 자,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다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이러한 이 건물을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이 건물은 그 자산이긴 자산인데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유형자산. 유형자산 안에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자산 안에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토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유형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고자산은 그러니까 이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 안에 있는 거예요. 비유동자산. 자산이 크게 유동과 비유동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비유동자산 안에 유형자산이 있고 유형자산 안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를 보고할 때 가능하면 서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서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 또는 뭐 유형과 무형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건물, 토지, 기계 이렇게 분류 잘해서 보고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그 유동자산 내에 있는 거예요. 유동자산. 그러니까 물론 크게 보면 자산 안에 유동자산, 자산 안에
비유동자산. 체계가 잡혀 있죠. 자산은 재고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고자산은 나중에 이제 깊게 배우실 때 이거는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유형자산은 이거는 사용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유형자산. 저거는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판매하려고 갖고 있는 걸 재고자산 부릅니다. 이 재고자산 또는 모든 자산의 본거지는 이 차변인데요. 이쪽을 우리가 차변이라고 부르는데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차변과 대변은 그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플로우를 가지고 대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좀 어려운 한자어지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걸 차입이라고 부르고요. 은행은 우리한테 대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와 차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 또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표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차의 편, 대편, 왼편, 오른편 하듯이 차변, 대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모든 자산은 본거지가 이쪽 차변인데요. 차변이라는 것은 본거지가 차변이라는 것은 그 자산의 탄생이나 증가가 이쪽에 표현되고요. 감소나 잔여 이런 것도 이쪽에 표현이 됩니다. 그걸 제가 말로 표현해 볼게요.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초재고 그래서 이것은 전기에서 안 팔리고 남아서 넘어온 걸 기초재고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만 갖고 팔 수는 없어서 단기 매입이란 거예요. 단기 매입. 그럼 이걸 합쳐갖고 이만큼을 팔 수 있어요. 이 합계를 요건 돈의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요 합계를 우리가 판매 가능 재고라고 불러요. 판매 가능 재고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를 숫자를 제가 넣어보면요. 기초 재고가 100이고 단기 매입이 500이에요. 그러면 판매 가능 재고를 600으로 하시면 돼요. 600원어치가 팔 수 있는 상품인데 이 중에서 일부는 판매가 되고 일부는 미판매가 되어서 남게 돼요. 잔여. 판매된 부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거를 매출 원가라고 부를 거고요. 원가, 매출된 거의 원가 이렇게 부를 거고 미판매된 부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기말 재고라고 부르려고 해요. 기말 재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판매 가능한 재고 중에서 일부는 판매되고 일부는 미판매되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은 얘랑 항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변기하고 대변기는 항상 같아요. 나중에 오늘은 못하지만 다음에 이것을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불러요. 항상 같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600이면 여기가 항상 600이고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말재고가 200이다 해보면 이거는 400이 되는 거예요. 400. 이렇게 원리를 잡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하고 거의 숫자가 같을 것 같은데 이 판매 가능 자산이 얼마나? 그럼 요거예요. 600. 매출원가 얼마는 400.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회계는요, 포기하고 안 하면 진짜 어려워 보이고,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괜히 나한테 좌절을 주고 그렇습니다. 두렵고, 회계를 공부해 놓으면 너무나 쉽고, 답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판단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공부하기를 권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 총 자산이 2,600만원이고 자본금이 800만원, 이익금이 400만원일 때 부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회계학에서 아주 중요한 표인 대차 대조표라는 걸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대차 대조표는요, 영어로는 BS라고 지금 제가 써놨는데 영어로 밸런스 쉿 이렇게 읽는 거예요. 밸런스 쉿. 이 쉿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괜히 짧게 발음하시면 욕처럼 들려갖고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밸런스 쉿 길게 발음하시는데 이 대차 대조표를 회계학에서 과거에는 K갭에서는 요거를 대차 대조표라고 표현해왔고
그 다음에 IFRS에서는 재무상태표라고 표현합니다.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대와 차가 대조 되는 표. 이걸 강조한 거고, 이거는 그 재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대차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예요. 일정 시점에. 이 일정 시점이라는 것은 대개 기말 시점을 말하는데, 기말 시점은 대개 12월 31일 현재가 됩니다. 이건 이제 대개라고 제가 한 이유는 회사가 회계 보고를 할 때 이런 이제 대차표나 재무상태표나 뭐 나중에 보여드릴 손익계산서나 이런 애들은 재무제표라고 하는데요. 재무제표는 여기까지가 파이낸셜,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요건 이제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여러 개의 표. 재무에 대해서 여러 개의 표. 그래서 요게 이제 4개나 5개를 배우실 건데, 그 중에 한 개가 얘예요. 재무제표 안에 뭐 BS도 있고, IS도 있고, 점점점 다음에 합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무제표는 딱 1년에 한 번 보고하는 게 목적이에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무조건 1년 단위로 보고할 건데, 다만 그 1년을 정하는 것이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1년 이렇게 정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뭐 3월 1일부터 2월 말을 1년, 어떤 회사는 7월 1일부터 6월 30날을 1년 해도 됩니다. 그건 정할 수 있어요. 다만 대부분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1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기말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재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무 상태, 이 BS는요, 자, 우리가 재무관리에서도 또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보면은, 자금의 조달 내역하고, 그 다음에 조달된 자금의 투자 대신에 사용 또는 운용 내역을 보고한 표예요. 1년치 결과를, 그 재무 상태를 보고하는 건데, 이 자금의 조달은 자본시장이라는 데서 해요. 자본시장.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돼지시장, 그럼 돼지가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금시장, 금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쌀시장, 쌀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TV시장, TV가 거래되는 시장. 그럼 돼지시장은 그 돼지를 사고 파는 시장인데, 돼지 매도자는요, 돼지를 내주고 돈을 받습니다. 반면에 돼지를 하는 사람은 돈을 내주고 돼지를 받습니다. 그쵸? 돼지를 매개로 해서 돈이 이동합니다. 금시장은 금 파는 사람은 금을 내주고 돈을 받고, 금 사는 사람은 금을 받고 돈을 내줍니다. 금을 매개로 돈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TV시장은 TV가 매개물이고, 그쵸? 예를 들어서 휴대폰 시장, 휴대폰이 매개물이고, 그거를 이동하면서, 사고 팔면서 돈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자본시장은 자본이 거래된 시장인데, 얘도 자본이 이동하려면, 거래되려면 매개물이 있어야 돼요. 자본을 사고 파는 매개물. 그 매개물을 우리는 당분간 2개만 아시면 되는데,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주식이에요. 이 2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회사가 채권을 매도 또는 발행해서 팝니다. 하면은 이 채권이 나가고 대신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온 돈을 교체. 그 다음에 회사가 주식을 팔아서, 주식을 매도 또는 발행을 해서 대가로 돈이 들어온다면, 여기 위로 뺄까요? 돈이 들어온다면 그 돈을 우리는 자본 또는 자기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채와 자본 요 2개가 자금의 조달 내역 대변에 표시가 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구분한 선을 걷어요. 부채와 자본을 구분해서. 여기는 구분을 안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걸 왜 구분하냐 그러면 얘랑 얘가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채와 자본.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부채로 조달한다. 예를 들어서 얘가 50억, 부채로 50억, 자본으로 50억을 조달했다. 또는 채권을 팔아서 50억 만들고 주식을 팔아서 50억 만들었다. 근데 이걸 구분해서 부채로 50억, 자본 50억 구분 보고한다. 이유가 뭐냐? 성격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이 부채는요,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있고, 만기에 이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부채를 뭐 데트, 빚으로 해도 되고, 라이어빌리티 의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만기 되기 전까지 남의 돈을 내가 끌어다 쓰기 때문에 공짜로 끌어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이자라는 거예요. 이자. 이자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약수된 날짜에 약수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줘야 될 이자액이. 고정된 비용을 발생시켜요. 이자는 예측된 비용, 고정된 비용. 반면에 우리가 자본으로 조달한 요 50억은 특징이 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금 갚을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을, 그러니까 채권 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자. 그럼 채권자에 대해서 우리는 채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을 주주라고 합니다. 주주. 그런데 이 주주는 우리 회사의 같은 주인, 같은 멤버,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같은 주인인데 돈을 갚을 이유가 없잖아요. 엄마가 아빠한테 100만 원 다오. 안 갚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만기가 없고 원금 갚을 의무가 없고 대신에 외부에서 이 돈을 끌어왔을 때는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 대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배당이라고. 배당. 근데 배당은 특징이 뭐냐면은 들쑥날쑥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언제 주냐면 이익이 나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익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주들이 이익을 또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일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대가 비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긴 고정된 비용이라면 여긴 변동되는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미래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부채로 50억, 자본으로 50억, 총 100억을 조달했다면 이 100억을 사용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용할 것도 없는데, 투자할 것도 없는데 돈을 조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휴대폰에 가끔 문자가 날라와서 당신의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거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쓸 곳이 있으면 써도 되고 쓸 곳이 없으면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돈들은 반드시 뭘 발생시킨다?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거는 이자로 배당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쓸 곳이 있을 때 우리는 꼭 필요한 만큼만 딱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정확히 100억이 되고 그래서 이게 대차가 평균이에요. 대차 평균 원리. 그러면 투자한 내역, 사용한 내역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산.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만 우리가 그 자산의 크기는 항상 부채 크기하고 자본의 크기 합이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요쪽을 차변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요쪽을 대변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요쪽은 자본의 조달 쪽이고 요쪽은 자본의 사용이나 투자 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돈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쓸 곳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할 곳, 사용할 곳, 운영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가 자산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요. 어디에 사용하느냐?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거예요. 영업활동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이라는 자산을 내가 이 50억을 모아가지고 100억이라는 자산을 구축을 하는데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건물을 샀다고 칠게요. 100억짜리 건물을 샀다. 그러면은 이런 건물은 자산이에요. 자산. 그죠? 자산의 종류가 많겠지만 지금 그냥 건물 하나다. 통으로. 이걸 갖고 1년간 잘 사용하면 투자, 운영하면 그 자산, 건물을 사용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제일 쉬운 게 건물을 잘 쪼개가지고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거나 물론 이제 쪼개서 팔아도 되지만 또는 그 건물을
내가 어떤 그 기술이 있다면은 기계 사가지고 사람 뽑아갖고 물건 만들어서 제조업으로 팔아도 되고 건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1년이 지나면 1년 후가 되면 그 건물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정상적으로 잘 영업 활동했다면은 증가합니다. 건물의 가치가. 그죠? 그래서 이 110억 정도가 된다고 칠게요. 110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차변에서 자산 가치가 증가해요. 왜 건물이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이유는 걔가 돈 벌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를 잘 내서 임대료가 따박따박 잘 들어오면 그 건물을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차변에서 건물의 가치, 자산의 가치가 커졌을 때 대변에서 똑같이 10억 가치가 증가합니다. 대차평균 원리 때문에. 이때 이 10억의 의미는 뭐냐면 이익이에요. 이익.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익은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생긴 이익은 누구 거냐? 그건 주주 거예요. 자본의 한 구성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불입자본하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불입자본 대신에 납입자본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자본거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주와의 거래 결과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는 영업활동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회계가 깊게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얘랑 얘를 구분해서 표시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자본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입자본의 얘가 이제 얘 중에 하나가 자본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주와의 거래는 뭐냐면 주주한테 주식을 팔고 들어온 돈. 그러니까 주주와의 거래, 자본거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주주하고 거래한 게 아니라 영업활동은요. 영업활동하게 되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영업활동 결과예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면 수익이고요. 영업활동을 위해서 희생해서 돈이 나가는 부분을 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 팔아서 돈 들어오면 수익이고 물건 만들어서 파는데 부대 비용이 들잖아요. 그럼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이익이에요. 정상적인 회사면 되게 수익이 비용보다 커요. 그럼 이익이 양수를 하는데 그 이익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 그거를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잉여금. 자, 그러면 우리가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 안에는 다시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3번 총 자산이 2,600만 원이고 자본금이 800만 원, 이익잉여금이 400만 원일 때 부채는 얼마인가?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표를 만들어 볼까요? BS 자산, 부채, 자본. 자, 자산도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부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자본만 나눠보면 자본이 자본금, 이익, 잉여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총 자산이 2,600이라네요. 2,600. 그럼 여기 총계가 2,600이 되는 거고요. 총계가 여기도 2,600이 돼야 돼요. 대차평균 원리에서. 그리고 나서 자본금이 800, 이익금이 400이래요. 요게 800, 400이래요. 그럼 요 합은 1200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채가 나오죠. 얘에서 얘를 빼면은 얘가 1400이 되겠죠? 1400. 얘랑 얘를 더하면 얘가 되겠죠. 1400. 자, 그럼 답이 요거죠. 답.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 3번.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풀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 재고자산,
3. 기계장치, 4. 매출 채권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BS 항목 중에서 BS 항목은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차변에 가시면 차변에는 자산이 존재하는데 자산은 크게 밑으로 뺄까요?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하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자산이 사실은 또 이렇게 살짝 나눠서 유동자산인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구분해서 표현해. 왜? 성격이 다르니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 그러면은 요거는 1년 내에 유동이 영어로요 어려운 단어인데 liquidity라고 그래서 유동성이란 말은 현금화 능력을 말해요.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근데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또는 1년 내에 현금화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 자,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에 걸친 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또는 1년 이상에 걸친 기간에 현금화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이렇게 나눠지고요.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동자산과 BS에 표시하는 방법이 유동의 위로 가고 비유동의 아래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걸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배열법. 코리아 갭에서 요구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높은 것을 위로, 유동성이 낮은 것을 아래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하고 회계 정보를 만드는 회사나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외부 이용자나 이 약속을 가지고 회사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정보를 이렇게 만들고 또 소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IFRS에서는 유동성 배열법을 안 하고 뭐 유동성, 뭐 비유동성, 뭐 구분, 아니면 유동성 배열법, 유동, 비유동, 구분,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여기 유동성 배열은요, 여기랑 다른 것이 여기는 반드시 유동이 위로 가고 비유동이 아래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유동 배열은 유동성이 높은 게 위로 가도 되고 유동성이 높은 게 위로 가도 되고 유동성이 낮은 게 아래로 가도 되고 또는 유동성이 낮은 게 위로 가고 비유동 높은 게 아래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규정 중심으로 보통 규정으로 딱 정해져 있고요. 여기는 원칙으로 원칙. 한 번 원칙만 정하면 유동성을 위로, 비유동성 아래로. 또 여기는 반대로 원칙만 한 번 정하면 원칙대로 그대로 따라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높은 게 위로 가는데 당좌자산의 예로는요. 예로는 여기에 이제 현금, 예금 이런 거 등급이에요. 재고자산은요. 저기 이제 아까 여기서 재고자산 봤었죠? 재고자산, 유동자산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재고자산은 뭐 상품, 뭐 제품, 그 다음에 뭐 원재료,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든 거예요. 훨씬 많지만 예를 든 거예요. 투자자산의 예로는 이제 좀 이름은 아직 뭐 소개하기 좀 긴데 대개는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를 말해요. 이름은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 유형자산의 예로는 이제 아까 저기서 소개한 건물, 뭐 토지, 뭐 기계,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요거는 뭐 영업권 뭐 이런 걸 말해요. 영업권, 이런 걸 말해요.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래놓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재고자산, 기계장치, 매출 채권을 했을 때 그 현금 여기 있네요. 1번 현금 형성 자산, 그 다음에 매출 채권도 여기 있어요. 매출 채권 4번인가요?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발생한 채권 말하는 거예요. 대개 1년 내로 현금화가 되고요. 이 당좌자산 밑에 재고자산이 보통 포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얘보다 얘가 유동성이 떨어진다, 또는 얘보다 얘가 유동성이 높다, 그런 뜻인데, 재고자산은 왜 얘보다 유동성이 떨어질까요? 상품, 제품, 원재료 등등은. 자, 요거는 현금화할 때 이건 즉시 현금화가 된 거고, 이것도 거의 즉시 되죠? 은행 찾아가서 딱 하면, 또 인터넷 뱅킹으로 딱 하면 즉시 현금화가 되는데, 요거는 물론 이제 외상 기간이 있어요. 외상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이제 돌아오고요. 그런데 얘는 아까 판매 목적을 했는데 판매라는 사건을 거쳐야지만 현금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판매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보다는 유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유동 자산 중에선 주식이나 채권이 얘네들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건물, 토지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거는 사용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처럼 판매 목적인 애는 금방 나가겠지만 사용 목적인 거는 원래 1년 이상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답이 뭐가 있느냐면은 3번에 기계장치. 3번 요거죠. 요거 기계장치. 2번이 재고자산이죠. 2번. 그럼 얘가 답인 거죠. 기계장치.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회계학의 4문제를 풀어봤고요. 쉬었다 들어와서는 그 다음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